렉처 7 Static Structural Analysi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Linear Static Analysis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재료의 속성, 각 파트별, 각 바디별로 재료의 속성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넥션스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컨택을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 어널리시스 세팅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은 어떻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하중에 대한 단위라던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하는지 그런 걸 이제 설명하고, 서포트는 이제 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제어를 하는데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로드 앤 서포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컨택과 서포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솔빙 모델, NCC 제공하는 솔버가 스파 솔버하고 PCD 솔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워크샵 그 펌프 어세이에 대한 어, 그 예제를 이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결과 검토와 포스트 프로세싱, 그다음에 리니어와 넌 리니어에 대한. 그래서 이번 과정이 끝나면 총 이게 한 13과까지 있는데 13과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과정으로 넌 리니어, 그다음에 썸말, 뭐 하모닉, 뭐 그런 쪽도 더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워크샵 7.2에서는 이제 빔을 사용한 커넥션, 그다음에 이제 어펜딕스, 이제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구조, 선형 정적 구조 해석에 대한 스키매틱 구성은 요 툴박스에서 스키매틱 창으로 드래그 인 방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요걸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선형 정적 구조 해석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런 그 운동 방정식을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가속도에 대한 텀이고, 그래서 결국엔 F는 ma에 대한 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강성에 대한 텀이죠. 선형에 대한 선형 강성 F는 kx. 자, 근데 요거는 F는 cx 닷. 요거는 속도와 댐핑에 의한 그런 관계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 방정식은 ma 플러스 cv 플러스 k 뭐 x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그래서 이제 매스가 되고, 플러스 v는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 그리고 이제 x는 변이죠. 이게 f죠.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선형 정적 해석 시 가정하는 사항들은 K는 전역 강성 행렬이고 일정하다고 보죠. 그리고 선형 탄성 재료 거동으로 이제 가정을 하죠. 그리고 작은 변형인 경우에 적용이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F는 전역 하중 벡터이고 정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중으로 고려되고 감쇄 효과가 이제 없습니다. 운동 방정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A에 대한 텀이 없고, 그다음 속도에 대한 텀이 없기 때문에, 자, 요 F는 KX에 대한 텀으로 이제 해석을 진행하죠. 여기에 타임이 없죠. 그죠? 여기에 감쇄도 없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구조물이 외팔부라고 하면 힘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처지겠죠. 근데 이 처지는 양이 굉장히 처지는 양이 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이라고 하면 변이 데이트. 자, 얘가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가 선형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 작은 변형 내에서만 잘 맞지, 더 길어지면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형 이론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 선형 탄성 재료 거동으로만 가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 해석에서 미케니컬은 거의 기하학적 모델을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바디는
결국에는 surface body는 쉘을 얘기합니다. 쉘 요소. 그럼 라인 바디는 뭐죠? 라인 바디는 빔 요소라고 했죠. 빔 요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쉘 요소에는 뭐가 필요하죠? 두께 정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빔 요소는 단면 속성이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단면이 중공빔이냐 혹은 중실빔이냐 사각빔이냐 사각 중공빔이냐 I형 빔이냐 그다음 잔넬이냐 혹은 앵글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이제 단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빔인 경우엔. 그래서 서페이스 바디에서는 이 지오메트리 항의 두께를 요구합니다. 두께.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이제 이 얘기고 라인 바디는 크로스 섹션과 오리엔테이션. 이 오리엔테이션 뭐냐면 이 그 I형 빔이면 I형 빔이 이렇게 된 I형 빔도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이렇게 되는 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오리엔테이션 기준으로 얘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자, 그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환경에서 강성에 대한 거동,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강성에 대한 거동을 리지드로 할 거냐, 플렉서블로 할 거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는 자, 요 그림에서는 지금 요 파트와 요 파트가 리지드로 돼 있죠. 그다음에 요 파트와 요 파트는 플렉서블로 돼 있습니다. 플렉서블로. 그래서 얘는 메쉬로 들어가면 메쉬가 안 들어가고요. 그냥 하나로 메쉬가 되고 결국은 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플렉서블한 데는 얘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메쉬가 들어가서 표현을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매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포인트 매스는 지금 여기 내용은 형상화되지 않는 구조물에 대한 무게를 부여할 때라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 돼요. 어떤 구조물이 있어요. 만약 데스크가 있으면 데스크가 이렇게 데스크 위에 복잡한 형태의 모니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키보드도 있고 그럼 이 모니터와 이 키보드 부분을 다 모델링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얘의 무게중심점으로 달아서 데스크 위에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해도 구조물 자체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컴퓨터가 아니고 데스크니까 얘를 매스로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매스를 처리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 포인트 매스를 사용해서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 매스는 액셀레이션 그다음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 로테이셔널 벨로시티 같은 데서만 관성하중 고려 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매스는 앞에 이제 리모트 포인트의 질량을 추가한 것과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실린더 타입의 그 원형 그 구조물의 요 내부에 있는 면을 잡고 여기에 이제 매스를 생성한 그런 상태죠. 그럼 얘가 이제 매스가 5kg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탄성 계수가 이제 필요하고 탄성 계수. 그다음에 이제 포화송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반드시 얘는 필요하고 그다음 관성하중이 적용하면 덴시티가 필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 하중이 필요하다면 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입니다. CTE는 그래서 열팽창 계수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툴을 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툴에서 어떤 스트레스 리미트 기준으로 얘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렇게 안전 계수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퍼티그 툴에는 이제 제가 또 퍼티그 툴에 대한 것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퍼티그의 이론 민 스트레스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얘를 적용하지 않을 거냐 그 다음에 얼터네이팅 스트레스의 그 진폭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R 밸류를 뭐 정의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환경에서 요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서 지오메트리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특정 어, 물성을 선택을 해서 할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스트럭처 스틸에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게 열리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중에 난 알루미늄을 얼로이를 할 거야 이렇게 체크하면 여기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내가 선택했던 바디가 알루미늄 재질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머터리얼 프로퍼티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컨택은 이제 앞에 5장에서 우리가 커넥션에서도 이제 다뤘는데, 어떤 구조물과 구조물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서 뭐 부딪혀야 되는 경우, 갭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접촉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찰이라던가 뭐 접촉이라던가 열전달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항상 파란색은 타겟, 그다음에 빨간색은 컨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디자인 모델과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스팟 웰드 위치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에서 얘를 이제 열면 스팟 웰드로 지정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제가 커넥션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연결된 부위는 방사형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노드들과 아래에 있는 노드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진행할 때 또 이제 어널리스 세팅이 있는데, 어널리스 세팅에서 스텝 수를 정합니다. 스텝 수. 그래서 스텝 수를 여기서 정하고요. 스텝 수. 그래서 이제 number of step, 스텝 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스텝 수가 만약에 4면 여기다가는 현재의 스텝 수, 그러면 1 넣어서 정의하고 2 넣어서 정의하고 3 넣어서 2 넣어서 정의하고 3 넣어서 정의하고 4 넣어서 정의해서 여기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텝에 대한 단계를 이제 지정을 해주고, 이 과정은 멀티 스텝에서 잠깐 다루고, 비선형 부분에서 비선형 해석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버 컨트롤에서는 주로 이제 다이렉트 솔버, 이터레이티브 솔버가 있는데, 이 다이렉트 솔버는 스파스 솔버라고 하고, 이터레이트 솔버는 PCG 솔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스 솔버는 우리가 F는 KU에 대한 행렬을 풀 때 이 K 행렬이 모델이 굉장히 크면 굉장히 많은 행렬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많은 행렬식을 한꺼번에 푸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모델이 비교적 단순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스파스 솔버를 선호를 하고, PCG 같은 경우는 이 행렬이 모델이 크면 이 행렬이 더 크겠죠. 이렇게 이거를 한꺼번에 풀면 로스가 크니 이거를 반복법으로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이렉트 솔버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거, 그다음 이터레이트 솔버는 모델이 크고 복잡한 거, 그때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컴퓨터 기능과 알고리즘이 너무 좋아져 갖고 스파스 솔버로만 해서도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얘는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 위크 스프링이 있는데, 위크 스프링은 자, 구조물이 있으면 이 구조물이 실제로 어느 그 마찰이 없는 어떤 공간 안에 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엔시스 워크벤치 안에서 해석을 할 때 그 해석 환경 안에서는 구속 조건을 잡아주지 않으면 공중에 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랫부분을 고정을 했다. 어느 방향으로? 얘가 X방향, Y방향, Z방향이니까 Y방향으로 얘를 고정을 했다. 그러면 얘는 X방향으로 움직이고 Z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방향만 고정하고 force를 일로 가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는 옆에서 봤을 때, 자, 여기가 고정이 되고 일로 힘을 가했으니 해석이 되겠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는 X 방향의 구속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강체 거동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걸 리지드 바디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 리지드 바디 모션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스프링 상수를 달아서 연결을 해줘요. 자동으로 이건 해줍니다. 그때 강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게 좀이라도 또 잡아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이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강체 거동을 막기 위해서 위크 스프링을 쓰는 거고, 해석 결과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웃풋 컨트롤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정보만을 설정해서 결과를 볼 수 있고, 만약에 모든 것들을 다 본다면 해석 결과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 체크해서 보면 해석 결과는 이제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스트레스 디폴트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거를 체크하고 결과를 스트레스, 스트레인, 뭐 컨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이제 결과를 봅니다. 자, 로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솔리드는 3개의 병진 자유도가 가져요. 제가 앞 시간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은 실제로 6자유도를 갖는다고 하는데, 해석상 두께 방향으로 노드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로테이션 방향을 그냥 제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6자유도에서 회전 방향만 빼고 병진 방향만 표현을 해줘도 얘가 실제 조건과 유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인 경우에 3개의 병진 자유도만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쉘과 빔은 두께 방향으로 노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로테이션 X, Y, Z가 추가돼서 이때는 6자유도를 갖습니다. 근데 어떤 구조물이 해석상의 구조물이 솔리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쉘 모델이 있다. 그러면 얘는 몇 자유도를 갖냐면 얘는 합쳐서 6자유도를 갖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릭션이 서포트다. 그럼 프릭션이 서포트면 지금 프릭션 서포트면 내가 선택된 면의 노멀 방향을 구속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멀 방향으로 구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2D가 있는데 이쪽 면을 잡고 구속을 했다. 이쪽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구속을 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만.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이런 경우에 구조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구조물의 면 방향으로 구속을 하면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죠. 어떻게 움직이죠? 자, X 방향, Y 방향, Z 방향 3차원으로 본다면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겠죠. 이렇게만 움직이겠죠. 그죠? 그게 이제 면 방향의 노멀 방향으로 잡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로드와 서포트 조건은 이제 컴포넌트 또는 벡터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force를 가했는데 force의 벡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면을 선택해서 벡터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하중은 일로 가는 방향밖에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내가 force를 벡터 방향으로 선을 선택했다. 그럼 이 선으로 선택하는 방향 일로 가는 방향과 일로 가는 방향으로 있겠죠. 그게 이제 벡터로 선택하는 거고, 컴포넌트는 좌표계 기준으로 X로 할 거냐, Y로 할 거냐, Z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rce를 우리가 적용할 때 이 면을 선택하고 force를 정하는데 벡터가 아닌 컴포넌트를 정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로 내가 적용하겠다. 그럼 이제 Y면 여기가 X, Y, Z면 여기 정하고 Y면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선택하고 Z 방향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컴포넌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위와 그런 방향을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엑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바디, 그러니까 전체 바디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단위는 랭스 나누기 타임 제곱. 그러니까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이제 그 단위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거죠. 컴포넌트로 할 수 있고 벡터로도 할 수 있고.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는 중력 가속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속도 a니까 랭스를 타임으로 나눈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로컬 디렉션 로컬 또는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중력 가속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벨로시티는 라디안 퍼 세크 또는 RPM 리볼루션 퍼 미닛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도 이제 컴포넌트 혹은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로 하게 되면 X 방향, Y 방향, Z 방향 X면 이쪽으로 회전 Y면 이쪽으로 회전 Z면 뭐 이쪽으로 회전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드에서 또 프레셔는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 제곱 결국엔 이게 파스칼 단위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얘도 컴포넌트로 할 수 있고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노멀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프레셔는 면 방향으로 수직으로 가해지는 게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면 방향에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라인 프레셔는 단위 길이당 폴스죠. 그 단위 길이당 폴스로 적용되는 게 이제 라인 프레셔고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와 컴포넌트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폴스는 단위가 뉴턴인데 왜 굳이 이런 단위를 써냐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결국엔 F는 MA에서 폴스의 단위가 이거죠. 그러면 매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F는 MA에서 매스는 A분의 F죠. 그럼 F는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F는 MA니까 매스 곱하기 랭스 미터 퍼 세크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거네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다음 모멘트는 당연히 폴스와 거리에 대한 그런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와 벡터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있는데 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이제 정수압을 말합니다. 정수압을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정수압 형태 유출력을 고려하는데 contained fluid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내부의 유체가 채워지면 얘는 이렇게 배럴링처럼 이렇게 불뚝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서브머지드는 뭐냐면 어떤 유체가 있고 어떤 유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떤 용기를 담으면 용기를 밑으로 쭉 내리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찌그러지면서 되겠죠. 그죠? 이 물이 일로 넘치지 않는 범위까지 얘가 담그면 이 부분이 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압력을 누리겠죠. 그걸 서브머지드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얘는 인터널 그래서 익스터널 그렇게 하죠. 그리고 결국 얘는 뭐라고 하면 얘는 양압을 받는다고 하고요. 얘는 음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음압. 이렇게. 그래서 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적용할 때 지금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요 서페이스의 방향이 탑이냐 혹은 바텀이냐에 따라서 익스터널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 로드는 자 이런 구조물에 이렇게 베어링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 베어링이 위로 가야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위쪽 면에 이렇게만 힘을 받겠죠. 그렇게 받쳐지는 힘이 베어링 로드입니다. 그래서 베어링 로드도 벡터와 컴포넌트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리모트 포스는 제가 앞서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상 내가 어떤 면을 선택하고 그 면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힘을 가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와 컴포넌트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볼트 프리텐션인데 볼트 프리텐션은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볼트가 체결될 때, 볼트 체결될 때 그 체결력으로 이제 포스를 가할 수 있고, 체결되는 길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얼마로 할 거냐, 얼만큼 더 얘가 줄어드느냐, 그런 걸 설정해서 볼트 프리텐션 조건을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썸말 컨디션을 적용할 수 있는데, 썸말 컨디션은 기본적으로 균일한 온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템퍼레처 대비 나중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는 요 초기, 요게 이제 초기 온도고, 초기 온도 대 나중 온도. 그럼 이제 그만큼 델타 T가 발생되겠죠. 그럼 이 델타 T에다가 열팽창 계수, 그 다음에 E 값, 그죠? 그러면 얘가 E 입실론. 그래서 그러니까 변형률은 계수와 델타 T에 비례하니까 계수를 놓치면 이게 같아지죠. 그럼 양변에다가 E 값을 곱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얘가 요 부분이 썸말 스트레스가 됩니다. 썸말 스트레스. 그렇게 됩니다. 스트레스, 썸말 스트레스. 근데 이 썸말 스트레스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초기 온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 온도, 요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픽스드 서포트는 선 면에다가 우리가 구속을 할 수가 있고, 솔리드 바디인 경우에는 3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UX, UI, UZ를 갖고 서페이스 라인 바디는 6자유도이기 때문에 병진 방향 3개, 회전 방향 3개, 그렇게 이제 자유도를 갖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강제 변이를 할 수 있어요. 점으로 변이, 선으로 변이, 면으로 변이,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을 픽스드 UX, UI, UZ로 잡고 이 면을 강제로 1mm 내려라,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라스틱 서포트는 어떤 그 플렉서블한, 그러니까 어떤 일라스틱한 부분에 지지돼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단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봅시다. 뉴턴 밀리미터 세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다에 닿는 면적은 밀리미터 퍼 제곱이 되죠. 그럼 이제 약분되면서 뉴턴 밀리미터가 돼. 이게 뭐죠? 강성하고 같죠. 강성 K하고. 그러니까 얼만큼 얘가 강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라스틱 서포트라는 것들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릭셔니스 서포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말 방향으로 그러니까 노말 방향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방향만, 그럼 얘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프릭셔니스로 이렇게 프릭셔니스 서포트를 잡았다면 얘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회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실린더리컬 서포트는 얘가 반경 방향이면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얘가 그다음에 회전이 일어나고 위로 일어나고. 자, 근데 이제 레디얼 방향이 픽스드,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못 가고, 액슈얼 방향 이 방향으로도 액슈얼 방향도 안 되고, 그러면 얘는 탄젠셜만 되는 거죠. 그렇게 설정된 겁니다. 탄젠셜만 프리니까.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는 지금 예를 들어서 폴스를 가했어요. 그럼 이 폴스가 픽스드인 경우에는 이 점을 다 잡는데, 폴스를 가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쪽만 이제 압축을 받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를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걸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픽스드인 경우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발생되죠. 심플 서포트에서 픽스드 로테이션 방향을 픽스드 하게 되면 얘는 X 방향, Y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로테이션 방향을 픽스드 하게 되면 회전은 일어나지 않지만 트랜스레이셔널 방향으로는 프리다, 병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옵션이 제공이 되는데, 로드, 서포트,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적용한 부분에
각각 다른 색상을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랜덤 컬러 기능으로 요거를 키울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택은 이제 어셈블리 모델, 그러니까 즉 결합되어 있는 부품 사이에서는 이제 컨택을 적용할 수가 있고, 지금 요게 이제 밸브인데 밸브 안에 있는 스템, 이 스템이 얘가 상하로 이제 지지를 하죠. 상하로 움직이면서 유체가 흘러가는 거를 열고 그다음에 닫고 하는 걸 하는데, 요 슬라이딩 되는 부분은 접촉 조건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밸브는 어떤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겠죠, 쭉. 근데 그 파이프를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럼 파이프를 표현하지 않으면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쪽을 이제 구속 조건을 잡죠. 이렇게 파이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파이프를 제거하고 얘가 어떤 외부의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뭐 바디 커넥션, 바디 그라운드 커넥션 이런 것들 이제 했었죠. 그때 그라운드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모델을 계산할 때는 이제 그 솔브, 요 솔브를 여기는 요 솔브를 클릭을 해서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코어 수는 2개로 제공하면서 미케니컬에서는 우리가 이제 엔시스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4코어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 코어 수는 늘리면 늘릴수록 계산 시간은 빨라집니다. 컴퓨팅 시간은 빨라지고, 그러면 이제 이 그 코어 수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냐?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HPC 라이센스. HPC 라이센스가 8개를 한 묶음으로 쓰는데 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에 대한 구매나 이제 그런 걸 원하시면 이제 로아 ENC로 이 앞에 있는 그 홈페이지 주소 www.roaenc.com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CPU 기능을 통해서도 이제 해석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워크샵 7.1 Linear Structural Analysis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셈블리 되어 있는 그 펌프입니다. 이 펌프고 이 재질이 여기서 지금 해석할 때의 가정은 스트럭처 스틸로 되어 있고, 이 하우징 부분만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임펠러 쪽에 그 펜벨트로 연결되어 있고, 임펠러 쪽에 이제 펜벨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제 펜벨트의 장력이 한 100뉴턴으로 가해졌을 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임펠러가 있거든요. 이런 임펠러가 이제 휘어질 텐데, 이쪽으로 이제 휘어질 텐데, 그 휘어지는 게 하우징하고 닿으면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임펠러도 이제 망가지고, 그래서 그 간격이 0.075mm 안에 들어오는지, 0.075를 넘어가면 fail,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면 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엔시스 워크벤치를 띄우시고, 워크벤치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럴을 드래그인 방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고, 지오메트리에서 펌프 어세이 3 STP 파일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델을 열면, 자, 이렇게 이제 펌프 하우징이 이제 들어왔죠. 펌프 어세이된 펌프 모델이 들어왔죠. 임펠러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임펠러가 해석 모델은 5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얘는 임펠러,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싱이 되나요? 부싱 혹은 샤프트, 샤프트네요. 예, 얘가 샤프트가 되고, 얘가 이제 펌프 하우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임펠러,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너트, 그렇게 이제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질을 보면 스트럭처 스틸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트럭처 스틸로 되어 있죠. 이 스트럭처 스틸로 되어 있는 거를
첫 번째 얘만 폴리에틸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폴리에틸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 폴리에틸렌이 없죠. 그럼 이제 폴리에틸렌을 여기서 이제 찾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찾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폴리에틸렌을 찾아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서 폴리 지금 저는 이제 앞서 요거를 이제 찾았기 때문에 머터리얼 항목에 폴리에틸렌이 들어왔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얘를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고 예전에는 이 폴리에틸렌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얘를 폴리에틸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항목이 넘어오지 않아 갖고 얘를 이제 요 엔시스 워크벤치 그 스키매틱 창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열어 가지고요. 열어서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왔죠. 얘가 들어왔는데 자 얘를 딜리트하고 이렇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에서 제너럴 머터리얼 폴리에틸렌이죠. 폴리에틸렌에서 얘를 클릭을 해야지 그럼 이렇게 넘어왔죠. 요런 표시가 뜨면 프로젝트에서 리프레시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링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에서 폴리에틸렌으로 요게 이제 넘어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머터리얼에서 아니면 혹은 엔지니어링 요 데이터에서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에 가면 커넥션에서 7개의 커넥션이 만들어졌죠. 7개의 컨택 페어가 그럼 이 컨택 페어를 rename based on definition으로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 이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접촉을 네이밍 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은 샤프트하고 그 다음에 펌프 하우징의 연결을 이 사이에서 돌아가야 되는 조건이니까 본디드가 아니라 얘만 노 세퍼레이션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이 부분이 어떤 그라운드 부분에 이제 닿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프릭션리스 서포트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셀렉션해서 지금 이제 이걸 하나하나 다 선택해야 되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면을 선택하고 사이즈로 같은 거 그럼 이제 다 선택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프릭션리스 서포트 그럼 이제 경계 조건은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하중만 빼고는 이제 그 픽스드 조건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의 면을 잡고 베어링 로드 하는데 X 방향으로 100N을 가합니다. 100N. 이렇게 100N을 가했을 때 전체 구조물의 토탈 디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퀴버런트 스트레스 요거를 지금 메시는 안 됐죠. 메시 안 됐는데 여기서 그냥 솔브를 해도 메시를 하고 계산을 해줍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자 그랬더니 토탈 디포메이션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죠. 변형이 일어났고 0.034397 정도가 발생이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약 한 8.7508 정도가 발생이 됐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임펠러 부분이 실제로 0.075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필터링을 바디로 선택을 하고 임펠러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토탈 디포메이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의 뭐 응력도 같이 볼까요? 스트레스도 이렇게 evaluate. 그러면 이제 total deformation 이렇게 0.02520599 그러면 이제 얘가 0.07보다는 더 작으니까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볼 수 있고 하우징 한번 봅시다. 하우징 쪽의 스트레스를 보면 하우징 쪽의 스트레스가 1.2 정도 나왔죠. 근데 우리가 폴리에틸렌의 항복 응력이 우리가 머터리얼에서 폴리에틸렌의 항복 응력이 일드 스트레스 25메가파스칼이죠. 25메가파스칼이니까 25메가파스칼보다도 작으니까 하우징 쪽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하우징 쪽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토탈 디포메이션에서 우리는 지금 컨투어로 봤죠. 그럼 리졸트에서 메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노 와이어 프레임 하면 메시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undeformed wireframe 그러니까 변형 전 모델 기준으로 얘가 얼만큼 변형이 됐는지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토 스케일이 있거든요. 스케일은 지금 5570배 정도로 해서 확대를 했는데 트루 스케일로 보면 거의 변형이 없죠. 그래서 거의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어느 쪽 방향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스케일을 키워서 얘가 이 방향으로 변형이 됐구나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벡터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벡터로 화살표 방향으로 볼 수 있고 벡터는 이렇게 라인으로 볼 수 있고 솔리드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리드 형태로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화살표 크기를 이렇게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esults and Post Processing 결과와 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후처리 과정에서 결과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잠시 한번 좀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의 단계는 전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후처리가 있죠. 전처리에서는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엘리먼트 타입, 물성치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메쉬를 하죠. 메쉬.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는 것들을 한다면 해석 단계에서는 컴퓨터가 솔브를 하죠. 후처리 단계에서는 이제 결과를 검토하는데 그 포스트 프로세싱이 후처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 종류의 구조에서 결과 항목들이 사용이 가능한데 방향별 변형량, 뭐 총 변형량, 각 성분별 응력 및 변형률, 접촉 결과, 반력 결과 등등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케니컬에서는 솔브 전후 결과를 추가 가능한데 솔빙을 전후 결과 그러니까 솔브를 하기 전, 하기 후에 결과를 추가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고 그 해석은 이렇게 요 솔브 버튼을 클릭해서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에 새로운 결과 항목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evaluate all result를 체크하면 다시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실제로 해석하는 시간보다는 evaluate all result가 더 짧게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해석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컨투어 또는 이제 벡터로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과를. 그래서 결과값은 지오메트리, 내가 특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서 결과를 볼 수 있고 FE 개체로 볼 수 있고 네임드 셀렉션으로 선택한 것들을 에서만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토탈 디포메이션이라는 그 변형량을 많이 출력을 해서 이제 보는데 토탈 디포메이션은 뭐냐면 결국엔 어떤 웹펄버가 있다면 웹펄버에 폴스를 가면 이 폴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폴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될 때 얘가 x 방향으로 요만큼 진행이 되고 델타 x가 변형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y가 진행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변형량, 이게 토탈 디포메이션입니다. dx의 제곱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델타 y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이게 토탈 디포메이션입니다. 토탈 디포메이션. 그리고 토탈 디포메이션을 벡터 혹은 컨투어로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응력과 변형률도 결국엔 방향별로 볼 수 있겠죠. 스트레스 x, 스트레스 y, 스트레스 z. 근데 이제 방향별로 보면 스트레스 xy, 스트레스 yz, 스트레스 zx. 그래서 얘가 첨자가 다른 거는 얘는 전단, 그다음에 얘는 노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노멀 방향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열 변형에서는 세 개의 성분을 갖고 있는데 x, y, z에 대한 변형률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응력 및 변형률은 x, y, z 방향, 그다음 쉐어 방향, 이렇게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 변형률은 x, y, z 성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주응력은 S1, S2, S3로 이제 배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텐시티, 이 인텐시티를 우리는 테레스카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 테레스카 스트레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툴에서는 리미트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리미트를 뭘로 할 거냐, 스트레스 리미트 타입을 재료의 항복으로 결정할 거냐, 아니면 재료의 인장 강도로 할 거냐, 아니면 재료의 어떤 특정 사용자가 정의하는 어떤 값으로 할 거냐, 그렇게 선정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연성 이론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성 재질인 경우에 연성 이론에서 맥시멈 이퀴버런트 스트레스, 이 등가응력이라고 하는데, 이 응력이 본 마이세스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본 마이세스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그다음에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는 얘가 테레스카 응력이라고 하고, 그다음 취성 이론인 경우에는 모어 쿨롬 스트레스를 쓰고, 요거는 이제 토목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 토목에서 집안 뭐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응력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텐서럴 스트레스로 취성 이론을 적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 팩터나 세이프티 마진, 스트레스 레이쇼를 통해서 확인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는 결과에서는 이제 위에 그 아이콘 중에서 유저 디파인드 리졸트 또는 워크시트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그 익스프레션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요걸 가지고 유저 디파인드 리졸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디파인드 리졸트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사칙 연산으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UX, UI, UZ는 이렇게 익스프레션, 워크시트에 나온 익스프레션에서 제공되는 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요건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는 일종의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여기는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를 적용했는데, 이거를 결과창에다가 솔루션 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붙이면 리액션 포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스 리액션 항목에서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에 대한 리액션 포스가 x 방향으로 뭐 100 마이너스 100뉴턴, y 방향으로 마이너스 7.7846 뉴턴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토탈 뭐 100.3 뉴턴이 발생됐다,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 값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정적 해석에 대한 거는 항상 정적 해석 시 적용된 하중과 그 다음에 반력이 서로 같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요 예시는 구조물 자체의 중력 가속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구조물의 중력 가속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매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요 곱이 요 값이 나오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0.61 99532의 마이너스 3승에다 곱하기 9810 뭐 밀리미터 제곱 퍼 세크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 나오고 이 값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리니어, 넌리니어는 리니어는 이제 선형이고 넌리니어는 이제 비선형이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넌리니어를 구분할 때, 그러니까 넌리니어는 세 가지의 경우를 갖는데 첫 번째 기하학적 비선형인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재료 비선형인 경우, 세 번째 접촉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더 비선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요거는 이제 맛보기로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기하학적 비선형, 재료 비선형, 접촉인데 우리가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때는 어느 때냐면 비선형 재료인 경우에 플라스티시티, 크립, 가스켓, 비스코엘라스티시티, 뭐 하이퍼엘라스티시티,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비선형, 이런 비선형 곡선으로 강성 K를 이제 구하고, 이 강성 K를 구하기 위해서 이터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접촉인 경우에, 이렇게 접촉인 경우에, 그다음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가 들어가는 경우에 얘가 이제 접촉 비선형으로 해석을 하고, 또 강성을 갖는 조인트도 뭐 F는 KU에서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고 이 K 값이 변하는 그런 K 값을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선형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압축 또는 인장만 작용하는 스프링인 경우에 그때 이제 비선형으로 해석을 진행합니다. 워크샵 7.2 빔 커넥션스, 이 플랜지 부분을 불러들여 와서 여기에 우리가 가상의 리모트 포인트, 리모트 포스를 적용하고 아랫부분은 이제 고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포인트는 약간 1000뉴턴이 가해지고 플랜지 면에서 한 100m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홀 부분이 이 아래쪽에 여기 홀이 있을 테고, 얘도 이제 홀이 있을 테고, 이 부분을 이제 빔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 빔으로 연결하고 이 면에서부터 한 100m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X 방향으로 1000뉴턴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부분은 픽스드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윗면과 아랫면은 컨택을 적용하고, 그래서 이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CS 워크벤치를 띄우시고, 그다음 워크벤치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불러 오셔서 지오메트리를 브라우저에서 플랜지 마운트를 선택을 해서 불러드립니다. 그럼 이제 플랜지 마운트에서 에디트 혹은 두 번 클릭해 갖고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을 열죠. 그럼 이제 이런 모델이 이제 넘어옵니다. 자, 일단 접촉을 한번 볼까요? 접촉을 봤더니 당연히 이 사이에 이 플랜지 윗면과 아랫면 사이가 접촉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접촉을 본디드가 아니라 프릭션 리스로 하겠습니다. 프릭션 리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윗면과 아랫면을 선택을 해갖고, 자, 윗면과 아랫면을 선택을 해서 매뉴얼 컨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컨택에서 윗면과 아랫면을 선택을 해서 인설트해서 빔을 연결하죠. 자, 빔을 연결하는데 빔의 레디우스를 5mm로 하고, 자, 그럼 5mm 정도의 그 빔이 만들어졌죠. 일단 디포머블로 하겠습니다. 리지드가 아니라 디포머블로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오토 제너레이션, 오토매틱에서 오브젝트 제너레이션을 했는데, 요걸 한번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4개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윗면에 있는 요 면을 크리에이트 네임드 셀렉션으로
업 에어리어라고 합시다. 업 A이라고 하고, 그럼 얘는 이제 네임드 셀렉션에서 4개가 만들어졌겠죠. 4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도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고 네임드 셀렉션에서 다운 에어리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이제 얘를 했죠. 얘를 했으면 여기서 오브젝트 제너레이션에서 위쪽에 만들어놨던 업, 그 다음에 다운, 이 바운더리가 대략 바운더리가 0에서 한 20 정도면 되겠네요. 0에서 한 10, 15에서 포함되게 한 20 정도로 하고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픽스드 서포트로 고정을 하고, 자, 위쪽에다가는 일단 얘는 닫겠습니다. 자, 위쪽에다가는 리모트 폴스로 하는데 이 x 코디네이트가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운 겁니다. y 방향도 0이고 z 방향으로 10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여기다가 x 방향으로 1000뉴턴을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메시는 뭐 디폴트로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솔브, 자, 그럼 솔브가 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토탈 디포메이션,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이밸루에이트, 그럼 이제 변형이 보이죠. 자, 변형이 보이는데 얘를 좀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키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폴스를 가했더니 이렇게 약간 들리는 그런 형상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스트레스도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엘리먼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보이면 이렇게 형상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요 리브 쪽 있죠. 리브 쪽, 요 부분의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의 응력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자, all FE 커넥션 했더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엘리먼트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어펜딕스에서는 어닐리스 세팅, 그 다음에 리스타트 컨트롤, 해석을 이제 재해석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노달 로드는 또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별로 폴스를 가하고 방향별로 지지하고 그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와 후처리에서 이제 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널리스 세팅은 우리가 이제 비선형 교육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진행할 때 스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선형인 경우에는 이런 강성을 갖는데 사실 이 강성은 모릅니다. 이 모르는 강성을 이제 수렴을 해 나가는 거예요. 수렴을 해 나가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지 끝나는 거를 로드 스텝이라고 하고, 로드 스텝 뭐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로드 스텝 내에 부구간을 나누죠. 이건 서브 스텝이라고 하고, 이 서브 스텝 내에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수렴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터레이션 하면서, 그러면 요 수렴 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수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수렴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요때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재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리스타트 컨트롤이라고 하고, 이 리스타트 컨트롤을 로드 스텝마다 할 거냐 아니면 서브 스텝마다 할 거냐 뭐 그렇게 설정을 해고 그 서브 스텝의 몇 번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리스타트 컨트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달 로드. 노달 로드도 결국에는 노드도 이렇게 노드들도 좌표계, 글로벌 좌표계에 각각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글로벌 좌표계의 방향대로 노들이 이제 좌표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노달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노달 코디네이트. 그래서 이 노달 코디네이트를 특정 좌표계 기준으로 다 바꿔서 그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노달 로드를. 그러면 노달 로드가 바뀐 상태에서 Y 방향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제 폴스가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요 노달 로드를 적용할 때는 다이렉트 FE 메뉴에서 네임드 셀렉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노드들을 가지고 폴스를 가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변이를 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을 정할 때는 노달 우리가 그 네임드 셀렉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노달의 그룹들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그룹에 노달 오리엔테이션을 선택을 해갖고 그 선택된 그 네임드 셀렉션으로 지정된 모든 노드들의 방향을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맞춰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로컬로 만들어 놓으면 그 로컬 코디네이터로 맞춰라,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노드들이 이렇게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달 좌표계는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글로벌 좌표계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 글로벌 좌표계를 카티지안으로 하지 않고 실린더리컬로 했다. 그럼 이제 좌표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R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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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방향으로 좌표계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노달 바운드리 컨디션을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노달 좌표계에 설정되어 있는 그 방향별로 뭐 하중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디바이드 로드 바이 노드를 체크를 해서 예스를 하게 되면 노드가 10개다. 10개의 노드에 내가 10뉴턴을 가했다. 그러면 디바이드 로드 바이 노드면 요 10개의 노드에 각각 1뉴턴씩 가해지는 거죠. 그럼 10뉴턴 나누기 10개니까 이렇게. 근데 그걸 노로 하게 되면 10뉴턴 곱하기 10이 돼서 100뉴턴이 가해지는 거죠. 총.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디바이드 로드 바이 노드를 예스로 했을 때, 노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컨택에서는 후처리 과정에서 해석을 하고 나서 컨택 툴에서는 컨택 프레시오를 볼 수 있죠. 컨택 침투량, 컨택에 대한 갭, 컨택에 대한 상태, 슬라이딩 되는 정도, 마찰에 대한 응력, 그 다음 유체에 의한 압력,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스테이터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의 상태.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거의 살짝 달랑말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은 슬라이딩이 약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